이건 불가능해.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 연구실에서 한 교수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커피는 이미 5잔째였죠. 40년간 언어학을 연구해온 그녀가 이렇게 당황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책상 위에는 라틴어, 그리스어, 산스크리트어 자료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 놓인 한 장의 종이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겨우 24개의 글자가 적힌 그 종이 말이에요. 42년 동안 내가 뭘 한 거지? 그녀의 떨리는 손가락이 안경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이비리그 최고의 언어학자라는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하버드의 석학을 이토록 충격에 빠뜨린 걸까요? 저는 에밀리 카터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한 지 벌써 20년이 되었네요. 예일대에서 언어학 박사 학위를 받고 지난 세월을 인도 유럽어족 연구에 바쳐왔습니다. 라틴어, 그리스어, 게르만어족. 이런 언어들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조에 완전히 매료되어 살아왔거든요. 제 연구실은 하버드 야드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가을이면 단풍잎들이 창문을 두드리고 겨울이면 눈 덮인 캠퍼스가 한 폭의 그림 같죠. 이런 환경에서 서구 고전 언어들을 연구하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10월의 아침이었습니다. 단과대학 학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거든요. 에밀리 교수,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가 있는데 관심 있으실까요? 세계 언어체계 비교 연구라는 제목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국제적인 연구재단에서 후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죠. 이번 연구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인류 언어의 다양성과 체계성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었거든요. 사실 제 마음속에는 은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서구 언어들의 우월성을 학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라틴어의 정교한 격변화 체계, 그리스어의 철학적 깊이, 게르만어족의 논리적 구조. 이런 것들이 인류 문명 발전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라틴어로 법을 만들고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리스어로 사유했으니까. 당연히 이런 언어들이 더 체계적일 수밖에 없지.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연구의 객관성을 위해 아시아 언어들도 포함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거든요.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까지 말이에요. 솔직히 매우 귀찮았습니다. 젊은 시절을 떠올려 보니 20대에 동양학에 도전했다가 그 복잡함에 완전히 질려서 포기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한자는 수천 개를 외워야 하고 문법은 서구 언어와 완전히 달랐죠. 그때 속으로 다짐했었습니다. 역시 동양 언어들은 비논리적이야. 어차피 표의문자 기반이라 체계적이지 않을 텐데. 하며 한국어 관련 자료들을 책상 가장 뒤쪽으로 밀어뒀습니다. 먼저 익숙한 서구 언어들부터 분석하고 아시아 언어들은 나중에 형식적으로 다루면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일단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주가 흘렀습니다. 라틴어와 그리스어 분석은 예상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죠. 역시나 복잡하지만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중국어와 일본어 차례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어는 정말 골치 아팠어요. 한자만 해도 기본 3,000개는 알아야 하고 성조까지 고려하면 복잡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일본어는 더했죠.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 3개의 문자 체계를 동시에 사용하니 말이에요. 역시 동양 언어들은 하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제 가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거든요. 10월 말, 드디어 한국어 차례가 왔습니다. 마지막 남은 과제였죠. 연구실 창밖으로는 하버드 야드의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한국어 관련 자료를 펼쳤어요. 자, 이것도 빨리 끝내자. 그런데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잠깐 뭐야 이게? 한국어 문자 체계를 설명하는 표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달랑 24개의 글자만 있었거든요. 자음 14개, 모음 10개. 그것도 이 글자들을 조합해서 쓴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죠. 처음엔 뭔가 빠뜨린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숨겨진 복잡한 체계가 있을 거야. 하며 더 찾아봤거든요.
중국어처럼 수천 개의 한자가 따로 있거나 일본어처럼 여러 문자 체계가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24개 글자의 조합만으로 모든 한국어 소리를 표현한다는 거였죠. 이상하네. 정말 이게 다인가? 믿기지 않아서 다른 자료들을 더 찾아봤습니다. 한국어 학습서, 언어학 논문, 온라인 자료까지 샅샅이 뒤졌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연구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자신있게 떠들던 제 목소리도 잦아들었죠. 창밖에서는 늦가을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는데 제 마음도 그만큼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24개로 어떻게 언어 전체를 표현한다는 거지? 40년간 쌓아온 언어학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라틴어는 26개 알파벳을 쓰지만 발음과 철자의 관계가 복잡했거든요. 영어는 더 심했죠. 같은 철자도 단어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니까요. 그런데 한국어는 24개 글자만으로 모든 걸 해결한다고? 게다가 각 글자의 소리가 일정하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뭔가 놓친 게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더 깊이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파면 팔수록 더 신기한 사실들만 나왔죠.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발음을 익히는 속도가 다른 언어들보다 훨씬 빠르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거든요. 그날 밤 연구실에서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나고 한국어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먼저 언어 학습 난이도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외국인이 각 언어의 문자와 발음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실험이었죠. 라틴어는 평균 3개월, 그리스어는 4개월, 중국어는 6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고작 2주였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제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실험을 다시 해봐도 결과는 같았거든요. 한국어 문자를 처음 접한 외국인들이 2주 만에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정확도였습니다. 한국어는 글자를 보면 발음을 거의 100%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거든요. 영어나 프랑스어 같은 경우는 같은 철자라도 단어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데 한국어는 그런 예외가 거의 없었어요. 기억은 항상 기억 소리, 아는 항상 아 소리.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지 깨달았습니다. 문자와 소리의 1:1 대응이 이렇게 완벽한 언어는 처음 봤거든요. 그날 저녁 연구실에 혼자 남아서 결과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버드 캠퍼스의 가로등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가운데 저는 지난 40년의 연구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내가 뭘 놓쳤을까? 라틴어 격변화 체계가 복잡해서 논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학습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였던 건 아닐까요? 그리스어의 철학적 깊이가 언어 자체의 우수성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그 언어를 사용한 사람들의 사상 때문인 건 아닐까요? 문득 20년 전 대학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지도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에밀리, 진정한 학자는 기존의 통념을 의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때는 그냥 지나쳤던 말인데 지금에야 그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구 언어가 우수하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어가 다른 모든 언어를 압도하고 있었거든요. 학습 속도, 정확도, 일관성. 모든 면에서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동료 교수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학계에서 인정받던 제 이론들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연구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어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이 놀라운 결과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24개 글자로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그 답을 찾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5번째 커피를 마시며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고 있던 중이었어요. 한국어의 비밀을 찾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찾고 있었거든요. 그때 생전 처음 보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클릭해보니 1940년 경북 안동에서 발견된 국보라고 나와 있었어요.
세종대왕이 직접 쓴 한글 창제 원리 설명서라고 하더군요. 더 자세히 읽어보니 이 문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잠깐 사용 설명서를 남겨뒀다고. 서구에서는 알파벳의 기원조차 명확하지 않은데 한국에서는 문자를 만든 사람이 직접 원리를 설명해 놓았다는 거였어요. 이건 언어학계에서는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호기심에 번역본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몇 줄을 읽는 순간 제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고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떴다. 제 입이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음성학 교과서잖아.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디귿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이 만나는 모양, 시옷은 이빨 모양을 본떴다는 설명이 이어졌어요. 각각의 글자가 실제로 그 소리를 낼 때 사용하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따서 만들었다는 거였죠. 세상에. 이게 15세기에?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금의 24개가 아니라 원래는 28개였다는 설명이 나왔거든요. 아래 아, 옛 이응, 반시옷, 여린이윽 같은 글자들이 더 있었다고 하더군요. 더 정교했다는 얘기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소리가 사라지자 그에 맞춰 글자도 없어진 거였어요. 언어의 변화에 따라 문자도 자연스럽게 진화한 거죠. 이런 유연성도 놀라웠습니다. 연구실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야드의 나무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한글의 진면목도 서서히 제 앞에 드러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야. 제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문자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거든요. 라틴어 알파벳은 페니키아 문자에서 빌려온 거였고 그리스 문자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한글은 처음부터 과학적인 원리에 따라 새롭게 창조된 문자였어요. 인간의 발음 기관을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해서 15세기에 이미 현대 음성학 수준의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는 아직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막 발명한 시대였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글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 읽기 시작했거든요. 하버드 도서관의 동양학 섹션은 물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까지 샅샅이 뒤졌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1443년은 유럽 역사로 따지면 정말 흥미로운 시대였습니다.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로 성경을 인쇄하기 불과 10년 전이었거든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50년 전이었고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막 예술 활동을 시작하던 시기였죠. 그런데 그 시대에 한국에서는 이미 현대 음성학 수준의 문자 분석이 완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더 깊이 연구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한글의 자음을 자세히 보면 발음 기관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양순음인 비읍, 피읍, 미음은 모두 입술 모양을 닮았습니다. 치조음인 디귿, 티읕, 니은, 리을은 혀끝이 잇몸에 닿는 모양이었어요. 연구계음인 기역, 키읔, 이응은 혀뿌리와 목구멍의 형태를 본뜬 거였죠. 이건 정말 과학적인 분류 체계야. 현대 음성학에서 조음 위치에 따른 자음 분류와 거의 동일했거든요. 500년 전에 이미 이런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모음도 놀라웠습니다. 아, 야, 여 같은 기본 모음들의 바탕이 되는 아래, 아, 이는 각각 하늘, 땅, 사람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아래 아는 하늘의 둥근 모양을, 은은 땅의 평평한 모양을, 이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뜬 거였어요. 그리고 이 기본 모음들을 조합해서 와, 회 같은 복합 모음을 만드는 원리도 명확했고요. 세종대왕은 정말 천재였구나. 더 놀라운 건 사라진 글자들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아래 아는 중성 모음이었는데 현재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일부 경상도 방언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옛 이응은 단어 첫소리에서 쓰이던 이응 소리였고 반시옷은 시옷과 지읒 사이의 미묘한 소리를 나타냈어요. 28개로 시작해서 24개로 줄어든 것도 자연스러운 언어 변화였네.
언어가 변하면서 필요 없어진 소리의 글자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필요한 소리는 남아있게 된 거죠. 이런 유연성도 한글의 과학성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버드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를 뒤지며 계속 감탄했습니다. 언어학자들이 쓴 논문을 읽어보니 한글을 자질문자라고 부르더군요. 소리의 특징을 문자 모양으로 표현한 세계 유일의 문자 체계라는 거였어요. 자질문자. 영어나 라틴어 같은 알파벳은 그냥 기호일 뿐이었습니다. A, B, C가 왜 그런 모양인지 발음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거든요. 중국어 한자는 뜻을 그림으로 표현한 표의문자였고요.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소리를 내는 방법 자체를 문자 모양으로 표현한 거였거든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학습 속도가 빨랐구나.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빠르게 읽기와 쓰기를 익힐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발음 방법이 문자에 이미 들어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제 자신과 가장 솔직한 대화를 나눠야 했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에 혼자 앉아서 지난 40년을 돌아봤어요. 창밖으로는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하버드 야드의 마지막 낙엽들을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쓸쓸한 풍경이 제 마음과 묘하게 닮아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오만했을까? 정말 뼈아픈 질문이었습니다. 42년간 서구 언어만 연구하면서 다른 문명의 지혜를 얼마나 무시해왔던 걸까요? 라틴어가 논리적이고 그리스어가 철학적이라고 하면서 정작 가장 과학적인 문자가 아시아에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예일대 박사 과정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25살 때 동양학에 도전했다가 너무 복잡해서 포기했던 그 순간 말이에요. 만약 그때 조금만 더 끈기 있게 공부했다면 이런 놀라운 발견을 더 일찍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왜 그때 포기했을까? 솔직히 말하면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서구 문명이 최고라는 편견 때문에 동양의 지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거죠. 한자가 복잡하다고 일본어 문법이 이상하다고 불평만 했지 그 속에 담긴 깊은 철학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어요. 하버드 교수라는 타이틀이 무색해졌습니다. 명문 대학의 교수라고 해서 자동으로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그 권위에 취해서 더 편협해진 건 아닐까 싶었어요. 학문에는 동서양이 따로 없는 건데. 창밖으로 보이는 하버드 야드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평소와 다르게 보였습니다. 서구 문명의 상징 같던 그 건물들이 이제는 제 편견의 한계를 상징하는 것 같았거든요. 문득 20년 전 제가 쓴 논문이 생각났습니다. 인도 유럽어족의 우수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자신 있게 썼었는데 지금 보니 얼마나 근거 없는 주장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수성을 논할 게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해야 했는데 각 언어는 각각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는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어떤 언어가 다른 언어보다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한글의 경우는 문자 창제의 과학성에서 정말 특별한 사례였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겸손해졌습니다. 학자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되찾았어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 말이에요. 다시 시작해야겠어. 42세의 나이에 새로운 분야를 배운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진정한 학자라면 평생 학생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글 연구를 통해 제가 놓쳤던 동양 언어학의 세계를 다시 탐험해보고 싶었어요. 동료 교수들이 뭐라고 할지는 상관없었습니다. 체면을 위해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거든요. 오히려 제 변화가 다른 학자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은 40년 교수 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진정한 학문이 무엇인지 깨달은 날이었거든요.